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하고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로 그리며 사연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수원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평생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조금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로 66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계속 식탁 위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울릴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밤이 깊어지도록 전화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많이 바쁜가 보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저희 집은 흔히 말하는 건물주 집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씁쓸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물주는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 그게 저희가 가진 전부입니다. 건물 1층에는 떡집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직접 하는 가게죠. 새벽마다 불을 켜고 김이 올라오는 찜통 앞에 서 있다 보면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아침 4시 반이면 저는 늘 먼저 내려갑니다. 겨울이면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문을 열 때마다 손이 얼얼하죠. 셔터를 올리면 오래된 철문이 끽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하루 시작 신호 같습니다. 조금 뒤에 남편도 내려옵니다. 여보, 물 올려놨어? 제가 묻습니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며 말하죠. 응, 방금 올렸어. 오늘 백설기 주문 많다면서? 응, 옆 아파트 돌잔치래요. 우리는 그렇게 별말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떡집 일이라는 게 말이 장사지 사실은 노동이죠. 쌀 씻고 불리고 찌고 자르고 허리가 펴질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단골들이 많아 버틸 수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인절미 있어요? 있죠. 조금 전에 했어요. 이렇게 30년을 장사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 얼굴은 다 압니다. 아이였던 손님이 커서 결혼하고 또 아이 데려오고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저희가 사는 집은 그 떡집 위에 있습니다. 1층은 떡집, 2층과 3층은 세입자들, 4층이 저희 집입니다. 하지만 말이 건물이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원룸 몇 개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월세도 한 집에 50만 원 난 집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건물이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웃습니다. 뭐 그냥 먹고 살 만큼이죠. 속으로는 계산이 돌아가죠. 건물 수리비, 관리비, 세입자 문제,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난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 2층 세입자가 올라왔어요. 사장님, 방이 너무 추워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남편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2시였죠. 그날은 떡도 못 만들고 밤새 보일러 기사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니까 걱정 없겠네. 그 말이 제일 많이 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친구들이었죠. 아들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진짜 건물주 아들이네? 와, 이 건물 다 너네 집이야?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괜히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응, 우리 집 거야. 저는 그 장면을 계단에서 들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웃고 말았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 건물 있잖아. 그 말이 참 아무렇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부자 맞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는 무슨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부럽대.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아들이 기죽지 않고 자라면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주 말했죠. 여보,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남편은 늘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애가 하고 싶다는데 시켜보자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기죽지 않고 자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건물주 아들이라는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게 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중에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흔들게 될지도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가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저는 순간 조금 의외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떡집 하면서 음악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바이올린은 갑자기 왜? 학교에 어떤 애가 하는데 멋있어 보여. 막 이렇게 켜는데 되게 있어 보여. 아들이 두 손으로 바이올린 켜는 흉내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응.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왜? 준호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네? 남편이 떡 반죽을 치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바이올린? 응, 학교에서 본 모양이야. 남편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학원은 있어? 시내 쪽에 하나 있대. 멀겠네. 그래도 애가 하고 싶다잖아. 남편은 한숨을 살짝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보내줘. 그렇게 해서 아들은 시내에 있는 바이올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가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바이올린은 저희 같은 옛날 사람에게는 생소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저도 참 좋았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켜는데 삐걱거리는 소리여도 괜히 뿌듯하더군요. 엄마, 이거 들어봐. 그래, 그래, 잘한다. 아들이 연습하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뭔가 하나 제대로 배우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열정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학원 갔다 온 아들이 가방을 던져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이올린 재미없어. 왜? 연습을 너무 많이 해. 그래도 조금 더 해봐. 싫어. 그렇게 바이올린은 1년도 채 못 가고 끝났습니다. 솔직히 조금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기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수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수영 배우고 싶어. 그래, 보내줄게. 그 다음은 축구였습니다. 피아노도 있었고 영어 캠프도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간다니까 자기도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영어 캠프래. 남편이 떡을 썰다가 물었습니다. 또 뭐야? 애들 많이 간대. 남편은 잠깐 계산기를 두드리듯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보내줘. 사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있다고 하면 부자인 줄 아는데 그 건물도 월세 몇십만 원 받는 작은 다세대일 뿐이었으니까요. 떡집 장사도 늘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손님이 별로 없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아들 학원비나 교육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올라왔는데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요즘 학원비 많이 나가네? 남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 괜찮겠어? 남편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애한테 쓰는 돈인데 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는 우리가 못해본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걸 보고, 다양한 걸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 제대로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은 모든 시작은 잘했지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금방 흥미를 잃는 일이 많았죠. 그래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그래.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떡찜통 앞에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애 가능성은 많은 것 같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다 경험이지. 맞아. 그때 저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가능성이 많은 아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 잘 될 거라고요. 아들이 골프를 처음 시작한 건 사실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취미 정도였습니다. 학교 친구들 중에 골프를 배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 따라 연습장에 몇 번 가보더니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도 골프 한번 배워볼까? 저는 그때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이렇게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뭐 하나 배우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주말에 가끔 연습장에 가고 방학 때 몇 번 레슨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꽤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공 진짜 잘 맞았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골프 재밌어? 응.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남편이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들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골프로 대학 가보고 싶어. 저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골프로 대학?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1부터 준비해야 된대.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로 할 생각이야? 응, 나 해보고 싶어. 아들의 눈이 꽤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골프 계속 시켜도 될까?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골프 돈 많이 드는 거 알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레슨도 계속 받아야 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대회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하고 싶다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뭐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밀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아들의 골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조금씩 더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슨비도 늘고 장비도 바꿔야 했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통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요즘 돈 나가는 게 꽤 되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한테 쓰는 거잖아. 알아. 그러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조금 모자라면 대출 조금 받아보지 뭐.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교육비 때문에 조금씩 빚을 지기 시작한 게요. 물론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활하면서 조용히 감당했죠. 그래도 아들은 꽤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새벽에 연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엄마, 나 갔다 올게. 벌써? 연습 좀 더 하게. 아직 어두운 새벽에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면 좋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결국 골프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떡집에서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면 저는 괜히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골프로 대학 갔어요. 어머, 정말요? 네, 골프 전공이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들의 주변 환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골프 전공이다 보니 친구들 집안 형편이 꽤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차 타고 왔어. 차? 응, 걔 차.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걔가 운전을 해? 응,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외제차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과 애들 집 진짜 잘 사는 것 같아. 그래? 애들 강남 사는 애들이 많아. 그 말을 하는 아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골프는 해외 경험도 중요하대. 그래? 선배들 보니까 다 미국 연수 한 번씩 다녀왔더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결국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준호가 미국 연수 가고 싶다네?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얼마나 든대? 꽤 들 것 같아.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대출 조금 더 알아보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괜찮겠어?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하고 싶다잖아. 결국 아들은 미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골프는 장비도 좋아야 돼. 다들 해외 경험도 있어.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우리 아들의 세상이 우리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알아보다 골프 레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회사에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요즘은 골프 레슨도 프리랜서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전공 살려서 일을 한다는 게 어디냐 싶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올라와서 남편이랑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저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연애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응. 남편이 아들을 가만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데? 회사 다녀. 어디? 마케팅 쪽.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죠. 며칠 뒤에 며느리가 될 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 쪽에서 직장 다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하게 생기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여자애는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얌전하더라.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작은 예식장이나 스몰 웨딩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까 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호텔? 응, 요즘은 다 그렇게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호텔이면 비용 꽤 나올 텐데.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호텔 결혼식 괜찮을까? 남편이 잠깐 생각했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체면도 있겠지. 그래도 비용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겠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인데. 결국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식장, 예단, 신혼여행,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집은 신축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어. 신축? 응,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좋잖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전세야?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보증금이 좀 필요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돈이 꽤 들어가겠네. 남편이 담배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남편이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 하겠어. 결국 저희가 보증금을 거의 보태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대출을 받게 됐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왜? 차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차? 레슨도 다니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필요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중고차 사면 되잖아.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중고차를 어떻게 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외제차 리스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희가 조금 보태주게 됐습니다. 그때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아들 하나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조명도 밝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식 정말 멋지네요.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지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아봤을 때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났죠. 첫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집이 조금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아이를 데리고 수원집에 내려왔습니다. 떡집 문을 열어두면 손주가 안으로 들어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걸 들으면 괜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왜 우리 강아지? 떡 먹어도 돼? 조금만 먹어. 그렇게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저희 부부도 마음이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손주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큰 돈을 보내주고 매달 손주 기저귀 값도 보내주고 학원비도 가끔 보태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요즘 돈 나가는 거 많지? 대출 이자에, 손주 교육비에.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떡집 하면서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 둘을 데리고 수원 집에 왔습니다. 집이 꽤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쏟아놓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 그렇지. 며느리가 조금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육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아들이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왜? 사실 요즘 좀 힘들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데?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레슨 일이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고객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럼 들쭉날쭉해.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각하면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응? 차라리 이 건물 정리하면 어떨까? 건물?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원 집 팔고 지방에 작은 집 하나 사시면 되잖아. 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우리 좀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더 잘 되면 효도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빠.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 힘으로 살아야지. 아들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 둘이나 있는 가장이 아직도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면 어떡하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부탁을 드렸나 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대출도 꽤 끼어 있고 오래된 다세대라 팔려고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다 설명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별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가자. 손주들이 장난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내가 너무 심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라든지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게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도 가끔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여보,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응, 준호한테 요즘 전화가 안 오네.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바쁘겠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군요. 별일 아닌 일에도 괜히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늘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집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하고 밤이 되면 겨우 가게 문을 닫고 올라왔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하루 장사하고 나면 허리가 묵직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는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글쎄,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뭐.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미리 전화를 하거나 손주들 데리고 잠깐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괜히 집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과일도 꺼내고 떡집에서 작은 케이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오늘 생일이잖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일이야. 그래도 저는 작은 초 하나를 꽂아놨습니다. 괜히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괜히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전화가 왔는데 못 받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을 닫고 올라왔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밥 먹자. 저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랑 다를 것 없는 저녁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용하네.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그러게. 사실 저는 계속 휴대폰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걸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준호 바쁜가 보지.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여보, 왜? 초 한번 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참나. 그래도 초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 남편이 초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 그래도 한번 해. 남편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방 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애들도 바쁘겠지,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전화 한 통쯤은 할 줄 알았거든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아들이 와서 시끄럽게 웃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케이크를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달다.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니까 그렇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집에는 저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생일에는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괜히 마음이 조금 아픈 날이었습니다. 부모는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자식에게는 괜찮다고 말하고 섭섭해도 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준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에게 지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인생은 자식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남겨두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